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지난 시간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서 70년대 석유 파동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케이스인데 이때 얘기를 좀 잠깐 해드려 볼게요. 또 오건영.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공급 자체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 완전히 이제 공급 자체가 많이 사라져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이후에는요, 성장도 되게 잘 나오고,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에 대한 기술 같은 것들도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되게 높아져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제품을 갖다가 낮은 비용으로도 이제 분업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낮은 가격에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물가가 전반적인 안정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부터요, 1960년대 중반까지 물가 오름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었어요. 진짜 참 아름답던 시대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이후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이때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선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 같은 경우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럽 국가들이 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이때 사회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복지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뭐 스웨덴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베트남 전쟁도 깨지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도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굉장히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복지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정부양을 해서 재정지출이 되게 크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때 금본위 화폐라는 걸 썼어요. 이 금본위 화폐제라는 건 뭐냐면 돈을 마음대로 못 찍어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금 1온스당 35달러까지만 돈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이 이상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베트남 전쟁 깨지고 미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 돈을 더 찍어야 되는데, 마음껏 찍어야 되는데 못 찍는 거죠. 금에 속박이 돼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찍을 수 있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1971년에 이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분이에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났던 분인데,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금본위를 철폐하게 됩니다. 금본위를 철폐한다는 얘기는 금에 묶여 있었던 달러의 공급을 확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유동성을 늘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면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돈 풀었다, 달러 공급 확대됐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조를 형성을 해준 거죠.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경기 부양하려고 돈을 풀었는데 계속 물가가 올라오니까 답답한 거죠. 이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는데, 71년도 이때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생필품하고 임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실시합니다.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가격이 올라야지 정상인데 수요도 늘어나니까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딱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안 오르고 고정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성장이 부글부글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림으로 보면 성장은 부글부글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물가는 올라가지 못하죠. 원래는 이렇게 따라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물가가 안 올라가면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래는 얘를 꽤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진이 남는데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그럼 역마진 나죠. 그럼 안 팔아야죠. 생산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위축이 되겠죠. 성장이 떨어지니까 이거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되는 물가가 한꺼번에 탁 튀어 올라가겠죠. 자,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조금 큰 미스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심리 자체를 아주 제대로 끌어놨는데, 여기에 뭐가 터지냐면은 제4차 중동전쟁이 터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제 중동 국가들을 건드리게 되니까 중동 국가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원유를 수출하는 걸 갖다가 금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유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을 때는, 다들 원유가 넘쳐날 때는 우리 원유 안 줄래요 이러면 다 무시하죠.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생겨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원유 막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래서 여기서 원유 공급을 갖다가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이 네 가지가 그냥 한꺼번에 쫙 시차를 두고 쫙 겹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때 배럴당 2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971년도 2년도에는 배럴당 2달러였거든요. 79년도에 45달러까지 올라가요. 22배 올라간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성장은 둔화가 되는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오건영. 그렇다면 70년대 당시 자산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이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굳이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70년대의 교훈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를 한번 볼게요. 주식을 보면은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기업이 매출을 하죠. 기업이 팔은 다음에 이 매출을 할 때 뭘 빼야 되냐? 원가를 빼야죠.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손익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손익을 높이는 게 키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장이 둔화되면 매출이 줄어들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손익이 깨지겠죠. 그럼 이 손익을 보면서 기업은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주가는 기업의 실적. 그러면 기업 실적이 둔화가 되니까 얘가 주식시장에는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70년대 내내 전 세계 주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주식이 안 좋으면 채권으로 분산 투자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채권이라는 건 결국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물가의 상승으로부터 내 구매력을 보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100원이 있는데 지금 1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지금 안 사요. 1년 후에 사려고 놔뒀어요. 근데 얘를 갖다 항아리에 묻어놓은 다음에 1년 후에 100원을 꺼내서 달려가 보니까 이게 105원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구매력 보존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줄기 위해서 5만큼 이자를 주면 105가 붙겠죠. 구매력 보존이 됐죠.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뛰면 채권에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리가 3% 이러면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13% 돼요. 정기예금 하면 안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채권의 매력이 없어져요. 채권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잠깐만요. 주식이 깨지죠. 채권이 깨지죠. 그럼 주식 채권 분산 투자하면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안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서 벗어나서 대안자산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대안자산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원자재 투자를 해야 된다. 내지는 금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대안자산이 나오면서 포트폴리오 이론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의 교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플로우로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그게 투자 시장에는 어떤 함의를 줬는지, 왜 대안자산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지, 예, 그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